근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휴일 이틀 연속 출근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원전 평가서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만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넘게 동의하고 온라인에는 판사 신상털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여부를 내일 논의합니다. 부천 요양병원에서는 전담 치료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단체가 도심에서 차량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폭풍이 오늘도 정치권과 검찰에 몰아쳤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을 내보내는 걸로 민심을 수습할 예정이고 여당은 검찰 힘 빼기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부터 정리해 볼 텐데 문 대통령은 다음 주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표 수리가 아니라 경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홍현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인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최종 결정되고 문 대통령이 다음 날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사태 안정을 위해 추 장관 사표 수리가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 날 공수처장 후보가 반드시 추천이 돼야 되고 반드시 1월 중에 공수처를 차질 없이 구성하는.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제거하며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며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법원에서 뒤집힐 징계안을 대통령이 제거하고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즉각적인 경질로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 바랍니다. 추 장관이 물러나면 이용구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연초 개각 때 동반 교체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서적을 함께 펴냈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여권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총장을 내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윤 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만으로 보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또 이게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돼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당이 정말 이런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법적 문제들을 윤동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탄핵론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도 법 기술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원 게시판에는 180석을 가지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윤 총장과 판사를 함께 탄핵하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의원실에도 항의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입니다.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으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조차 정직 2개월로 판단한 사안으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SNS에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탄핵 주장에 대해 이성을 잃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반대에도 조국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고 또 징계안까지 제거하면서 국가적인 갈등이 빚어진 데도 책임이 적지 않죠. 이번 주 있었던 정경심, 윤석열 두 건의 판결은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코로나 방역, 부동산 문제까지 뭐 하나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악재를 또 만난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에 맞췄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취임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정의로운 결과.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사태는 갈등과 분열이란 결과를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윤 총장 징계 시도는 불편과 혼란이란 결과를 낳았다고 대통령도 인정했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개혁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검찰이 말하자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던 조국 전 장관은 가족 관련 각종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당시 해명들은 1심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무관심,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추미애 장관도 이른바 학살 인사로 윤 총장과 충돌했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까지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인 41%가 무너진 뒤 37.4%까지 내려간 상황.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일궈낸 K방역은 백신 실기론에 힘을 잃었고 TF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겠죠. 집값, 전셋값 폭등은 장관 교체로 수습을 시도했지만 분란 민심에 기름만 끼얹었습니다.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이었다면은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레임덕을 우려합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 갈등, 코로나19 확진,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폭발적 이슈 대응을 잘 못한다면 지지율이 35%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레임덕 우려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내년 1월 공수처를 출범과 함께 일부 부처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속도를 낼 경우 돌파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직무에 복귀한 뒤 이틀 내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평가서 조작 사건을 직접 보고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청와대 지휘대로 움직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다른 권력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 주변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화함 80여 개가 늘어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를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낮 2시 30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행정법원으로부터 직무복귀 결정을 받은 뒤 이틀 연속 휴일 출근해 자리를 비운 동안 주요 수사 진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언급했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상황도 포함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23일 평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 총장은 윗선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연휴 기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월성원전을 비롯한 주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자, 이번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입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등은 이미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죠. 검찰이 이들을 곧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확인된 혐의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보류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한 겁니다. 특히 윤 총장 감찰 기록 수정 논란이 불거진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판사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검찰국장이 각각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건 모두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 이미 배당된 상태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비슷한 고발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 감찰 담당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 통화 기록을 넘겨받아 윤 총장 감찰 자료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채널A 사건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고발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가 모두 실패하면서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구상대로라면 검찰이 내놓는 수사권 경찰이 넘겨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할 거란 판단, 그 판단의 근거는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다음 주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범죄의 종류가 6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6개마저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기능만 하도록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검찰을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로 분리하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이런 기득권을 지키자, 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너무 대단해요. 이거는 입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여권의 검찰 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게 분명해졌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추진과 함께 공수처 조기 출범 등의 사활을 걸었고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여권의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윤석열 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그 판사가 그 대상입니다. 온라인에는 판사들의 사진과 신상이 유포되면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사 실명과 함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사흘 만에 36만 명에 가까운 동의자가 몰렸습니다. 소셜네트워크엔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까지 담긴 글이 유포됐습니다. 똑같은 사진과 함께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는 응원글도 많았지만 욕설과 함께 첨부된 글도 상당수였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판사를 상대로 한 보복을 암시하는 글이 유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SNS를 통해 설마 했는데 홍위병 등과 다를 바 없다며 물리력을 쓰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도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행정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여권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월성 1호기 수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같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느냐, 바로 이게 변수가 될 겁니다.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법조팀 이채연 기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자, 추윤 갈등이라는 이제 긴 터널을 이제 간신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수처가 곧 출범하고 검찰 인사도 이제 1월 초에 있잖아요. 이거 추미애 장관이 이미 다 안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퇴임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관여해선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월로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남관 대검차장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이번에 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대검차장 검사가 향후 인사 대상에 포함돼 국가적으로 민감한 중대 현안 수사에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인사안을 조금 전에 다 이제 준비해 놨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뭐 이용구 차관하고 심재철 국장도 다 관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그 이용구 차관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인사안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 장관은 지난 10월 비판글을 올린 검사를 향해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 인사폭이 꽤 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뭐 추 장관이 현재로서는 다음 주 초에는 뭐 거취가 정리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리된 이후에 인사는 발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사를 하게 되면 과연 지금 이제 대전 등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들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네,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월성 원전 수사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을 포함해 수사팀이 만약 교체될 경우 사실상 인사권으로 월성 원전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뭐 다른 것도 있죠. 남부지검에서 지금 라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건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제 박탈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성윤 서울지검장 관할인 옵티머스 사건 여기에는 이제 검사가 증언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 옵티머스 수사는 금융범죄 수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수사가 전환되는 그 기점에 있습니다. 예. 징계에서 복귀한 윤 총장이 옵티머스는 물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와 공판 진행 상황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징계안이 결국에선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제 이런 수사들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그런 우려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 측도 행정법원에 제출한 그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속내를 좀 드러냈는데요. 이번 징계 처분이 옵티머스와 월성 원전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우려가 드러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찰 인사안이 연초에 나오면 이제 여권에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하겠느냐 이것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영 기자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성탄절이라 검사 건수가 47%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대거 쏟아졌습니다. 동부구치소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누적 확진자가 520명입니다. 특히 좁고 고립된 요양병원에서는 전담 치료 병상을 기다리는 동안 원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0대의 한 환자는 3번이나 음성이 나왔는데 결국 4번째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째 코호트 격리 중인 부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현재 입소자와 직원 등 모두 56명이 격리 중인데 이 가운데 6명은 음성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은 하염없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배정 이제 되는 거는 이제 도청 쪽에서 하시는 거라 저희는 이제 꾸준히 이제 병상 배정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 원내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98살 환자는 앞서 3차례나 음성 판정을 받고도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 4번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기저질환자라 치료와 간병이 필요해 확진자와 비확진자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돌봐줄 가족이 없으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퇴원이 어렵습니다. 그 퇴원 후에 돌봄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남아서 가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후 병상을 기다리다 4명이 더 숨졌고 2명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이 요양병원에선 153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32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 6곳에서 확진자의 11%가량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신규 확진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확진자의 10%가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임시검사소에서 나왔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자진해서 검사를 받은 이 조용한 감염자들이 대거 나온 건데 방역당국은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운영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쉬는 날이어가지고 검사 받아보고 싶어서. 서울 노원구엔 드라이브스루 임시 선별 검사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전에만 200여 대가 다녀가는 등 호응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 임시 검사소 15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R 검사 외에도 타액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 44만 5천여 명이 방문해 1,140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는 지역 신규 확진자의 10% 규모인 121명이 임시검사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부산, 대구,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임시검사소 운영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와 운영 방식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운영 예정인 수도권 임시검사소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번에는 백신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처방 없이도 진정됐다면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화이자 임상시험에선 통증이나 발열 증세를 호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Basically felt like another flu shot. Had a little bit of soreness in my arm right here, and that's it. 일부는 심한 숙취 같은 두통이 나타났고 described as a severe hangover is basically the best way I could describe it as. The first shot. The second shot was just kind of a mild hangover. 팔이 좀 아프다가 3일차까지 입맛이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자 이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미국에서 21일부터 접종에 들어간 모더나 백신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심박수가 치솟고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Every medication out there can cause an allergic reaction. There are dozens of people every day who are hospitalized from Tylenol.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 혹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어쨌든 접종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일부 노동단체가 집회금지 통고에도 오늘 서울 도심에서 차량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막아서는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일부 참가자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에서 내린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정부관의 역할을 보여요. 정부관의 역할을 잘해야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낮 2시쯤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량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틀 전 이미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차량 240대를 나눠 타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집회 참가 차량을 막아서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 17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원천 봉쇄에 나섰지만 일부 차량은 검문소를 통과해 서울시청 인근까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착물을 떼는 조건으로 도심 진입을 허가했는데 다시 부착물을 붙여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참석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어제 하루 전남과 전북, 충남의 오리농장 3곳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절반 넘게가 오리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키우다 보니 방역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방역 요원이 농장 앞에서 지나는 차량을 소독합니다. 오리 16,000여 마리를 기르던 이 농장에서 어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 반경 3km 내에서 기르던 오리 19만 7,5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어제 하루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충남 천안 등 오리 농장 3곳이 감염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비닐하우스 오리 축사를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비닐하우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사육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방역의 식도 좀 아무래도 닭보다는 좀 떨어지고. 실제로 전국의 오리 농장 911곳 가운데 76%가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바닥에 왕결을 까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왕결을 뿌리고 나왔다가 다시 옆에 동을 가고 밖에 있는 오염물질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들어가는 거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2년 전인가부터 이제 보조 사업이 아예 없어졌어요. 80% 융자, 20% 자부담 이런 식이거든요. 올 들어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가금류 농장 2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이 오리 농장이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이 낮은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외진까지 몰리면서 과열이 나타나고 세컨하우스 바람을 타던 전원주택은 문의조차 뚝 끊겼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입주 25년 차 아파트 단지.
거래량이 매달 10건도 안 됐던 전용 50제곱미터형이 지난달에만 23건 거래됐습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9,640만 원인 이 타입에만 거래가 몰렸습니다. 새로운 신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요즘 3,000대 딱 처음에 세 사람이 덤비더라고요. 3개를 사더라고 한 사람이. 정부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12%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1.1%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은 지은 지 오래된 빌라가 외지인 투자자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매물은 많지 않아요. 전에 한 매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별로 없어요.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늘어날수록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외 전원주택은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되자 지방 단독주택의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다주택자 중과가 나온다고 발표가 되고부터는 문의가 한 80 내지 90%가 줄었다. 세금을 주요 통로로 삼은 주택 정책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관심이었죠. 그런데 과거 법무부에서 이용구 차관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에게 사건이 배당돼서 또 논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이 서둘러 내사 종결된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그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리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이끄는 이동원 형사 5부장과 수사 결재를 맡은 구자연 3차장 검사 모두 법무부에서 이 차관과 함께 일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실장이었고 구 차장 검사는 법무검찰개혁단장과 대변인, 그리고 이 부장검사는 국제형사과장으로 근무기간이 겹칩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형사 5부는 교통범죄전담 부서고 원래 1차장 관할인데 김욱준 1차장 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3차장 검사가 대리결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이었다면 측근 배당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9일 폭행 피해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제출한 문서도 수사관이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글을 잘 못 쓴다고 해 양식을 대신 써줬을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양정철이 같은 편으로 하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전 원장이 윤석열 총장하고 같은 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론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손을 빌어서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다 실패했다. 그런 건데 실제로는 여권 내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발빠르게 사과한 것, 그리고 지난주 징계안을 제거하면서 재량이 없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예.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을 징계하면서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서 사실 야 이거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권 내에서는 그게 아니다. 뭐 다른 속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부의 갈등 이게
추윤 갈등으로 번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은 사실상 방관한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윤 총장도 그동안 임기를 지키라고 했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들었다고 증언을 했죠. 예. 그런데 법무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사퇴를 압박을 한 겁니다. 이런 혼선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살펴보니까 결국 청와대 내부에서 이른바 조국 민정 라인하고 양정철 측 사이에 갈등에서 촉발됐다는 설명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을 두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 라인이 함께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른 편에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이 윤석열 총장과 오히려 뜻을 같이 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동안 물밑에 있던 대립 관계가 그 윤 총장 사태로 더 거칠어졌다 이런 분석인데요. 조국, 최강욱, 이광철로 이어지는 민정 라인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윤 총장 징계 사태를 불러왔다면 양정철 전 원장 측은 그 반대편에 서서 이를 견제한다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을 직접 공격할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할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립 이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세력과의 대립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 와중에 그 최근 낙곰수 출신이죠. 그 주진우 기자하고 김용민 씨가 마침 양정철 윤석열 회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김용민 씨 말을 보면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거론이 될 때 양정철 전 원장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동석을 해서 윤 총장을 향해서 양 전 원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랬죠.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일단 뭐 그런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양정철, 윤석열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게 주진우 기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소개를 해줬다 그런 거군요. 자, 물론 여권 내에 이제 권력 투쟁이 이번 이제 추윤 갈등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문 대통령 이런 상황을 왜 지켜보기만 했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따로 보내서 임기를 채우라고 했을 때 그 국회에서 증언을 이제 윤 총장이 했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소통하는 민정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세력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추정에 대해서 속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다니고 있죠.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양정철이 같은 편의 느낌표는 끝나지 않은 조국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번 전쟁은 문재인 대 윤석열의 전쟁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윤석열과 조국 간 다툼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권력 후반부가 되면 여권 내에서 이제 차기 권력을 두고 투쟁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성격이 있었는지 잘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임기 연장의 꿈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4월 재보궐까지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걸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연장이 아니라 정식 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되는 방안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4월에 임기가 끝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에 김종인 체제를 그대로 지속하는 게 내후년 대선을 위해서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분들 반발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의원들 사이에 어떤 김종인 체제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아직은 그 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재보선까지 승리하게 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호남과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도 김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야권에서 적지 않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킹메이킹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저희가 만났는데 다음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이름을 쭉 불러주면서 대선을 치를 당의 간판으로 김종인보다 나은 사람이 있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그럼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봤습니까? 일단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임기위원장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소정의 과제를 마치면은 나는 원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 저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될 거예요. 뭐 정치라는 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또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날 때가 있는 법이죠.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임기 연장의 꿈의 느낌표는
특채 다음엔 공채로 하겠습니다. 예. 그 기업으로 치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특채이고 그리고 당대표는 공채로 볼 수 있겠죠. 총선 완패 이후에 비상시기에 맡은 당을 대선 때까지 이끌려면 재보선이라는 시험부터 통과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가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내슈빌에서 성탄절 아침에 차량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폭발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나왔고 현장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의문투성인 사고에 연방수사국 FBI가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폭발 충격으로 건물 외벽과 창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량이 폭발한 건 크리스마스 날 아침 6시 30분쯤. 특이하게 폭발 직전 차량 안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선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Encountered an RV that had a recording saying that a potential bomb would detonate within 15 minutes.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15분 동안 집집마다 찾아가 주민들을 대피시켜 현장 경찰 등 3명만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은 새벽 1시 22분에 주차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폭발 전에 총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 건물 가운데는 통신회사도 있어 일부 지역의 911 시스템이 멈췄고 통신장애 여파로 인근 공항 비행편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의문투성이인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 FBI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FBI는 폭발한 차량 잔해를 정밀 감식하는 한편 누군가를 타깃으로 한 테러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김하성과 양현종, 나성범 선수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죠. 3명 모두 계약 소식은 아직입니다. 이들의 메이저리그 입성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할 6리의 타율에 30홈런, 109타점, 23개의 도루까지. 데뷔 7년 차인 키움 김하성은 올해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일찌감치 미국 진출을 공언한 상황. 25살의 젊은 내야수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MLB 트레이드 루머스는 김하성을 FA 전체 7위에 올려놓으면서 5년간 4천만 달러, 우리 돈 441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빅리그 단장 출신인 짐 보우대는 디 애슬레틱 기구에서 토론토행을 꼽았습니다. 키움 구단도 내달 2일 포스팅 마감을 앞두고 복수 구단의 제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지금 현재 한 몇몇 개 팀으로부터 구체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고.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구단들의 씀씀이가 줄어 계약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양현종도 자유계약 신분으로 메이저리그행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메이저리그 신분 보장 여부. 1월 중순까지 미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4개의 홈런과 112타점을 올린 NC 나성범. 부상당한 무릎 보호를 위해 주로 지명타자로 뛰며 가치를 보여줄 기회는 적었지만 미국 최고 에이전시인 스캇 보라스를 내세워 다음 달 10일까지 꿈의 무대 진출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형사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놈의 사회는 용서만 있고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 나쁜 일이 반복되죠. 반성은 나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들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 후회와는 시작도 결말도 다릅니다.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도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반성문을 10번이나 쓰게 해 짜증이 났던 초등학교 시절을 회고합니다. 10장의 반성문을 쓰게 한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늘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습성을 콕 집어냈죠. 조국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결론 내린 정경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모르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 문제를 정치화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선고 직후에도 이 논리를 이어갔죠. 법무부 장관 지명의 실현과 운명이라며 법의 심판을 정치적 희생으로 포장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한 재판부는 반성의 대상도 짚어줬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에게죠.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수는 없다며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된다던 조국 전 장관은 평범한 국민, 일명 가분개가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공정을 집어삼켰습니다. 본인의 자녀는 스펙 품앗이 하는 특혜 속에서 용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매번 이렇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의 시간도 법원의 시간도 아닌 반성의 시간이라고 판결문은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반성이 없다였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의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밤사이 먼지가 쌓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질 상황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대부분의 중서부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까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이면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또 낮 한때 충청 남부로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광주는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초반까지 큰 추위 없겠지만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력한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6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